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24% 상호 관세 유예 이후 일본이 가장 먼저 워싱턴을 찾아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 일본 측 협상단을 불러 일부 의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사실상 강요한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은데 미일 협상 상황부터 신은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던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자신도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제로 군사 지원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일본 측 협상단을 집무실에서 50분간 만난 뒤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日本との協議が最優先である。これは、そうはおっしゃってませんけど、急げという思いもきっと。 일본 언론은 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전하며 난입했다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당초 장관급 회담을 예상했던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의 등판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私自身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いうことを当然考えておるものでございます。 미일 양측은 장관급 회담 뒤 이달 내 후속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조기 합의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보인 일방적 행보를 두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패키지 딜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며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전문가들은 한국에도 안보 분야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며 모든 현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에선 일본 다음 차례가 한국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권한대행체제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준비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대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데 우선은 다음 주 방미하는 최상목, 안덕근 경제 투톱 장관이 2+2 회담을 먼저 할 걸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통화를 비롯해 직접 대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총리실은 한 대행의 방미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동반 출국을 계획 중인데 미국 카운터파트인 무역대표부, 상무부와 2+2 회담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장관급 협상이 우선이지만 일본 사례처럼 트럼프의 돌발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보 분야로 의제가 확대될 경우 한 대행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가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한 대행은 신속한 계획 확정과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2번, 3번 점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일을 비롯한 20여 개 주요국 정상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거라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환율이 불안정한 데다가 가계대출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은 뚜렷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충격으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물가 자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미국 상황도 복잡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는 올리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할 뜻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We may find ourselves in the challenging scenario in which our dual mandate goals.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한은도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돌 걸로 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성장률 중간 집계를 공개한 건데 경제 성장이 심각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 추세로 갈 걸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상황을 봐가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은이 이르면 조기 대선 전인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충청 지역 경선 투표를 진행 중인 민주당 주자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경선 지역이라는 점도 충청권 공약을 내놓는 이유지만 이 지역 공약에 집중하는 속내가 또 있습니다. 최용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방산 산업을 세계 4위권으로 키우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병역 특례 확대 등 방산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놨습니다. 충청 지역 최대 수건 중 하나인 세종시 완전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김경수 후보는 스웨덴 시장을 만나 친환경 정책을 논의했고 고향인 충청을 이틀째 방문 중인 김동연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는데 특히 김동연 후보는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실 대폭 축소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으로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진 서울 청와대와 세종 임시 직무실을 동시에 운영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과 세종에 동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법적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난 19대, 20대 대선 땐 호남부터 순회 경선을 시작했지만 이번엔 충청을 첫 순회 경선지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14만 표 차이로 패했던 충청권 공약에 승부가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경선 첫 토론회 대진표를 확정지었습니다. 8명이 4명씩 2계조로 나뉘었는데 최근 신경전을 벌인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포함된 B조가 이른바 죽음의 조로 불립니다. 8명의 후보들이 처음 모인 자리에선 신경전도 적지 않았다는데요.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주자 8명이 공정 경쟁을 약속합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순서대로 어느 조에 들어갈지 골랐는데 가장 늦게 도착한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선택권 없이 같은 조에 배정됐습니다. 조 편성 결과 A조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편성됐고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같은 조로 B조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신경전을 벌인 데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될 걸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조에 배정되었으니까 또 열심히 같은 점은 같이 공유하고 또 다른 점은 또 열심히 1분 동안 출마 해변을 밝히는 시간엔 저마다 자신만의 도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한 시간을 넘기자 홍준표 후보가 핀잔을 주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했어. 오는 19일과 22일 조별 토론회를 시작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흥행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와 지지자들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해 뜻을 접었다는데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배희철 변호사가 오늘 SNS 대화방에 기자들을 초대한 뒤 내일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올 초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만들었고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창당 행사에 배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단 5명이 참석한다는 공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창당 소식에 논란이 커지자 배 변호사는 공지 5시간 만에 창당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창당을 만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게만 도움이 될 일이란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을 만나보는 순서.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정당 중에 가장 먼저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도 이미 활발히 하고 계시던데요. 샌드위치맨, 이른바 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몸에 걸치고 운동하시던데 오늘도 저희 회사 앞에 광화문 쪽에서 하셨죠? 네,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오늘 유세하다 왔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의 태동에 대한 기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환호하시는 분도 보고 사진 찍자는 분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뭐 신나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달에 딱 마흔이 되셨어요. 예. 피선거권을 막 이제 가지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뒤에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나오시려고 하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 저도 이제 정치를 14년가량 했는데요. 이 14년가량 하면서 저보다 만약 더 나은 분들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면 저도 기회를 기다리고 더 연마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희대의 파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그럼 그에 대항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자들을 봤을 때는 이미 사실 대통령을 실패하도록 만든 그런 원죄가 있는 분들이고 저는 어떤 전략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겠다. 사실 4년 전에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요.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과감한 도전한 것이고 그중에 두각을 드러내가지고 대표가 됐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최연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보들은 뭐 비전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40세의 이준석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조인 출신들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배출되면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시지만은 해외만 나가면은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거나 아니면 뭐 졸다 걸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것과는 한격 다른 글로벌 외교 환경에도 맞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발 과학기술 무한 경쟁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해서 AI 관련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100조 투자하겠다, 뭐 무상 AI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전혀 AI를 지능하기 위한 대책도 아닐 뿐더러 고려가 많지 않았던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 같은 분은 따라하겠다고
200조를 얘기했어요. 뭐 경마식으로 공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의 AI 공약은 사기성 발언이다 이렇게도 비판하셨는데 네. 이준석 표 AI 공약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AI에는요, 이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공정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관련해 가지고 과연 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정치가 미리 풀어내기만 하면은 네. 저는 이런 학습이라든지 AI에 대한 연구라든 것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하지 않고 뭐 그냥 무상이니 뭐 돈을 주겠다느니 이런 것들로 가는 것 자체가 방향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대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취지군요. 연구를 위해서는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인재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대학에서 이 AI 세대에 맞는 충분한 양의 과학기술, 이공계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하면서 그런 과학기술자들 양성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류에 맞게 가져가는 그런 이공계를 이해하는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책적인 걸 또 보면 이제 보수적인 정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좌우를 넘나든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럼 이준석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초부터 정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할 건데요. 저희는 경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유를 어떤 근간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할 겁니다. 특히 경제에 있어가지고는요. 지금 많은 후보들이 아까 제가 파퓰리스트라고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상 시리즈 그리고 또 국채 발행, 증세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할 거로 예상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과잉복지 때문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조세를 이제 빼고 그다음에 준조세 성격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빼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빼고 나면은 쓸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25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처분 소득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도 다시 어차피 세금으로 조달할 거 아닙니까? 이런 조삼모사의 정책보다는 저희는 과잉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해가지고 감세에 해당하는 영역을 저희가 공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를 생각하면 2030 남자들의 약간의 뭐 로망 내지는 뭐 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여성층에서 비토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우르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던 시절에 국민의힘이 한 지난 몇 년간 20대, 30대 여성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뭐 소위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뭐 성상납 누명도 씌우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공격받도록 많이 했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 이런 데 가보면요. 이준석이 아직까지 성상납 받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무혐의 난 지 오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한 젊은 정치인을 짓밟기 위해서 했던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지지율이라는 것이 20대, 30대 남성에서 특출나게 높은 것은 맞지만은 20대,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저희 평균 지지율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는 통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대 가능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론조사 각종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에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자신이 후보가 돼야 우리 이준석 후보와 나중에 연대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또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생각이 어떠세요? 저와의 친소 관계를 보자면은 사실 이번에 경선을 안 나오겠다 하시는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홍 시장님과의 관계가 사실 제일 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도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하지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모릅니다. 그냥. 뭐 그런 거 정도가 실제 친소 관계이고요. 그와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런 말이라도 꺼내려고 그러면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의 기록상으로는 성상납 받고 쫓겨난 당대표라고 해서 빨간 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바로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바로잡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큰 틀에서 연대를 논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기대도 없고 이루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언급 나올 때마다 제가 그냥 저는 끊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과 표명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후보가 나오면은 뭐 그런 경우라면 전제 조건은 충족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의 젊은 정치인을 짓밟기 위해서 그것도 당대표를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모함한 다음에 자기들이 급할 때 사과 한마디 하면 된다라는 네. 정치가 그게 선례가 되면은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실제 사과라는 것은요,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 봅니다. 예, 뭐 관련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건 살펴보죠. 예. 근데 반 이재명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처럼 네. 지금 간단한 도식으로 이 선거를 돌입하게 되면요. 과거에 우리 정치권에 흔히 하는 얘기가 당명에 통합자 들어가는 당은 꼭 그 선거를 진다. 과거에 한교안 대표가 주도하셨던 미래통합당, 예.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이런 당들이 선거 결과 안 좋았던 거는 묻지마 이기기 위한 통합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수와 진보 구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전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네. 저는 그랬을 때 제가 아마 미래에 속한 후보가 될 것이고 나머지 후보가 과거에 속한 후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준석 후보를 생각하면 네. 이 기발한 아이디어, 뭐 새로운 선거 방식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거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선거는 제가 항상 지난번 동탄 선거에서도 그 어려운 선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있지만은 정말 발로 뛰고 몸을 더 많이 쓸 때 유권자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 철학을 좀 믿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네. 저는 최근에 빅텐트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가 공허한 이야기들만 계속 남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주자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 가까이에 가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동하시는지는 이제 드러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정황, 저희 TV조선이 여러 차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마사지하라, 즉 적당히 가공하라고 지시하고 사표까지 언급하며 조작을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4년간 100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오르지 않고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은 국토부 사무관에게 마사지 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무관은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추가 조작을 시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 통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공유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담당 실장은 과장에게 감정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부동산원이 협조하지 않자 국토부 실장은 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고 국토부 차관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반복됐고 부동산원에선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란 지시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최소 102차례 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했는데 2017년부터 4년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민간조사치와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절 민간과의 통계 격차는 0.4%포인트에서 2.3%포인트 수준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른 집값을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하기 위해 부동산원도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자동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 정도였는데 내부에서도 대놓고 조작한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김충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비강남권 84제곱미터형이 처음 20억 원을 넘긴 2020년. 부동산원은 현재 시세를 조작하는 데 한계를 느끼자 전년도 집값을 높게 고치는 방법을 선택한 걸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실제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1년 새 19.7%가 올랐는데 0.25% 떨어진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집값 통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까지 설계한 걸로 조사됐는데 평균 시세보다 20% 이상 높거나 낮은 표본을 평균값으로 자동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거듭되는 압박에 부동산원 직원 단체 대여방에선 폭주를 한다, 대놓고 조작한다는 한탄도 이어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홍보에도 통계 조작이 활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이후 증가해온 가계소득이 2017년 감소로 돌아서자 통계를 낼 때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을 높여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통계청 보고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질타했고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수치가 삭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조작 과정에 관여한 3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앞서 수사 요청된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장관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감사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지난 월요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판 때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 청사 입구를 통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허가한 지하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영상과 사진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촬영을 불허하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촬영 불허 재판부의 결정 관련해서 특혜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 때는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 허가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재판부에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익성을 판단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생중계는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문다혜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문 씨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상태로 문 전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캐스퍼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49%였습니다. 문 씨가 서울 영등포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제주도 단독주택 등 3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거둔 수익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문 씨는 이와 별개로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3억 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를 월 100만 원에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외국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구입한 대포차로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차고를 열자 억대의 고가 수입차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3억 원대 최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차량도 있습니다. 한 렌터카 업체가 불법으로 조달한 대포차들입니다. 판사가 발부한 악수영장이고 제명은 고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등 위반이에요.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제2금융권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은 뒤 차량은 인수하지 않은 채 일부 수수료만 챙겼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명의인 차량은 대포차 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명의를 세탁한 대포차 26대가 무허가 렌터카로 풀렸습니다. 이 중엔 위조 번호판에 붙인 대포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렌터카 업체의 4분의 1 수준인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대포차를 빌려주며 2년 동안 2억 5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금융사들은 외국인들에게 차를 담보로 빌려준 8억 9천여만 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대포차를 모두 압수하고 대포차 유통업자와 중고차 매매업자를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과 대포차를 빌린 운전자까지 모두 4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도로에 주차된 고가의 수입차 여러 대를 잇따라 발로 차서 망가뜨렸습니다. 국내에 아직 몇 대밖에 없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흘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주차된 차량에 다짜고짜 날아차기를 합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차량은 한 병원이 홍보용으로 구입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인데 사이드미러가 부러졌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해외에서 부품을 공수해와야 하다 보니 병원 측은 임시 방편으로 사이드미러에 테이프와 붕대를 감아놓은 상태입니다. 차값이 2억 원 정도로 몇 대 없는 희귀 모델입니다. 자재가만 150 정도 예상하고요. 파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부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돕고 유럽 극우 정당을 지지한 이후 테슬라 차량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파손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5분쯤 뒤엔 200여 미터 떨어진 수입차 전시장 앞에 세워진 시승용 차량 4대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차량 문짝엔 아직도 발로 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업체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대략적으로 대당 1,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이 다 찌그러졌기 때문에.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흘째 용의자의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어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닐팩 포장이 실제 화재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 실험 현장에 노도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완전 충전된 보조 배터리를 일반 비닐팩에 넣고 계속 충전해봤습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점점 오르더니 내부 온도는 현재 450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펑소리와 함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화재보험협회가 재현한 보조 배터리 열폭주 실험입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어 소지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화재에는 무방비인 겁니다. 비닐백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주위 가연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미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는 금속함과 내열 비닐팩에 넣어 실험해봤습니다. 역시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지만 주변으로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일반 비닐팩을 대체할 수 있지만 아직 보조 배터리용으로 공식 인증된 제품이 국내에 없습니다. 보호함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서 제정을 해줘서 그 기준에 맞게 그 보호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탈 땐 충전을 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압력을 가했을 때 이렇게 충전율이 낮은 보조 배터리는 멀쩡했지만 완충된 보조 배터리는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잠들면 과충전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주문한 렌즈를 오프라인 안경점에서 찾아가는 픽업 서비스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겼는지를 두고 해당 서비스 업체와 안경사 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여성을 모델로 내세운 각양각색의 콘택트 렌즈가 눈길을 끕니다. 렌즈를 주문받은 뒤 소비자들이 안경점에서 받아가게 하는 이른바 픽업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는 의료기사법상 불법이지만 업체들은 렌즈가 안경점을 통해 전달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경사협회는 안경점은 택배 보관소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냥 포장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형태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칙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안경원에서는 이렇게 시력 검사 등을 한 뒤 렌즈를 추천받지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한 렌즈 구매 후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계속 앞이 흐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인물감도 느껴져서 결막염이나 이런 거 진단을 받았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하게 되면 각막염이나 결막염, 심지어는 각막 귀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 업체와 판매 제휴를 끊는 안경점이 잇따르고 있고 보건당국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콘택트 렌즈 시장이 온라인 확대에 따른 새로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대다수의 오래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이 없는 탓에 주차난이 벌어집니다. 주민 불편이 큰데도 당장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건축 평가 항목엔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주민 편의 요소들도 재건축 안전 진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 낮인데도 지상 주차장에 차가 빼곡합니다. 이중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앞을 막은 차량을 밀어내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저녁엔 더 심해요. 네,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 밀기라 나면 괜찮아. 밀 수 없을 정도로 막 세워놔요. 인근의 다른 노후 아파트는 주차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문제입니다. 15층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한 동에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성인 남성 3명이 들어가면 사실상 공간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결정할 때 지하주차장과 승강기 등 주민 편의와 관련된 7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주거 환경의 비율도 30%에서 40%로 늘릴 수 있습니다. 주민이 좀 불편하고 느끼면 가급적이면 재건축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제도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목 잡던 재개발도 빨라집니다. 재개발을 위해선 30년 이상 된 노후 또는 불량 건물이 60%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동안 노후도 평가 때 제외했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현역을 제외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던 업체가 사실상 이름을 바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돼 논란입니다. 당 선관위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지만 비명계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장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보 선정을 위해 ARS 투표 시행업체 4곳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A업체는 지난해 총선 당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당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던 B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였습니다. A사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B사의 대표였던 김모 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B사는 22대 총선 경선에 앞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상태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 업체에서 제외됐고 이재명 당시 대표도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비명계 주자 측은 해명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선관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 측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당 선관위는 5개 업체 가운데 추첨을 통해 4곳을 선정한 것이라며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 김모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 당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빠진 것이었다며 상호를 바꾼 것도 공개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병역제도 개편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습니다. 모병제와 여성징병제까지 다양하게 거론이 되는데요. 실현 가능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주자들이 어떤 징병제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두는 게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면서 선택적 모병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그리고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 역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도 남녀 전문 병사를 대폭 증원해서 징병제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20대 남성 표심을 노리고 군 개혁이란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모병제로 전환하면 월급이나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 병력은 약 48만 명인데 이 중 29만 명이 의무복무 병사입니다. 국회 예산처는 징집 인원의 절반만 모병으로 전환해도 매년 1조 2천억 원 넘는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병력이 모일지 지원율도 문제입니다. 2013년부터 모병제 비중을 높였던 대만의 경우 군의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는 등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징병제로 전환을 고심 중입니다. 우리도 저출산 때문에 징병제를 하기에는 인원이 점점 모자란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기준 현역 입대 인원은 약 18만 7천 명인데요.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는 12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병역 자원은 3분의 1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남녀가 모두 복무하는 징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고요. 최근에 남녀 평등 문제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여성도 징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 인구 계획도 고려해야 하고 여성 징병을 위해선 군 시설과 병력 운용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모든 지금 병영의 환경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무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 여러 가지 작전 요소까지 고려해서 여군들을 좀 늘리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냉전 종식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나토 체제와 첨단 무기를 운용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는 징병제를 다시 도입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현 시점의 안보와 예산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병력이 얼마인지 규모부터 정확히 추산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국가 안보에 병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병제를 하려면 지금 우리 군대 규모를 한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네, 우리 안보 현실에 맞는 정말 좋은 병역제를 고민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모터쇼에서 전시돼 있던 전기차가 돌진해 행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 제조사 측은 차가 전시 모드로 설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합차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2명의 관람객이 겨우 피했지만 차량이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람을 치고 맙니다. 전시된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랴오닝성의 산업전시관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전시된 차량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중국 화웨이가 만든 전기차 M7 모델로 자동 긴급 제동 능력을 갖췄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차량이 전시 모드로 설정돼 있지 않아 실수로 시동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원은 들어오더라도 차가 나가지 않게끔 보통 돼 있어요. 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키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 조치도 안 돼 있고 시승과 또 전시에 대한 이런 구분도 안 돼 있고. 중국에서는 2022년 광저우 모터쇼에서 작업자 실수로 차량에서 불이 났고 지난해에는 난징 국제 모터쇼에서 전시된 차량이 폭주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만 보면 이스터섬은 작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황량한 들판에 거대한 석상들만 서 있을까요? How could the Easter Islanders have deforested their environment? What did they say when they were cutting down the last palm tree? Didn't they see what they were doing? 숲을 마구잡이식으로 베어내면서 자연과 문명의 균형이 무너지자 섬에 파국적 재앙이 닥친 겁니다. 국가도 균형이 깨지면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중단시킨 헌재 결정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 대행은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헌재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걸 우려해 대통령 몫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의 헌재 구성이 맞듣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고 헌재는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재판관 임명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임명됐다가 뒤에 임명권이 없는 거로 본안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봐 가처분을 인용한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선 결과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상당히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승리해 재판관 2명을 지명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행정을 택한다든지 국회 권력을 악용한다든지 헌법재판소까지 한 진영이 차지하게 되면 그 혼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t's too brutal. Cry out liberty, freedom. 시저를 사랑했던 브루터스, 야수의 심정으로 그를 찔렀습니다. 시저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로마 공화정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을 만들고 공적 결정을 집행하고 개인 간 분쟁 사태를 판단하는 새 권력을 한 곳에서 행사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궁극적 목적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4월 1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이스터 섬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 강원 삼척시 신기면의 기온이 29.7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경북 울진군이 29.6도, 서울 24.7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질 텐데요. 대구와 합천, 경주가 모두 30도에 육박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국외 미세먼지가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요. 동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여수가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전주가 25도, 안동 28도까지 올라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